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유엔이 전 세계가 물 파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물 부족을 넘어 물 파산을 언급할 만큼 수자원 고갈이 심각한 현실이 됐다는 건데요. 우리는 아직 일상에서 체감하기 힘들지만 물도 유한한 자원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대안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매서운 한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서울은 영하 12.1도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기온을 넘어섰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아침 강원도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1.8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 아래로 체감하기조차 어려운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파주는 영하 17.3도, 안동은 영하 10.2도로 전국 곳곳에서도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이어져 서울 영하 5도, 청주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한파, 내일은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대설이 예고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와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영하 10도를 훌쩍 밑도는 한파에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도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각 지자체도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이 쨍깨질 것 같은 한파가 쪽방촌을 덮쳤습니다. 수도관은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한 겹 두 겹 이불을 깔아도 벽을 뚫고 콕콕 찌르는 한기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연탄 보일러로 막아내기 힘든 추위에 결국 하나둘 쉼터를 찾습니다. 우풍지 같은 거 겨울에 달잖아요. 그래서 벽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연탄 보일러니까 연탄 보일러는 보일러 자체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손시렵죠. 손시렵고 얼굴 차갑고요. 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일하고도 몸 하나 누일 곳 없던 터라 반갑기만 합니다. 박스 깔고 자보기도 하고 뭐 기차역 뭐 대합실에도 자보기도 하고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도 밥도 다 나오니까 그게 뭐 추위 걱정은 안 들어요. 얇은 겉옷으로 겨울을 이기려다 지독한 감기에 걸리거나 병을 앓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곳에 마련된 방한용품과 의류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방 한쪽에는 두꺼운 이불과 전기장판이 쌓여 있고 상자 안에는 양말과 내복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오신 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아드려야 되니 많게는 저희가 하루 이용 인원이 180분에서 200분까지 되고요. 당분간 한파가 지속된다는 예보에 각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로당과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한파 쉼터를 마련하고 수도 계량기 동파 등에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북극 한파의 기습에 중국 북부 텐진의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에 있는 영도선은 중국 서남부까지 남하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난간에 빽빽이 선 사람들이 낚싯대처럼 긴 장대에 달린 그물로 물고기를 낚습니다. 북극 한파의 기습에
물속에서 얼어붙은 물고기 떼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일부는 빙판 위에 직접 올라갔다가 얼음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虽然说它这个水是这个结冰了，但是它的含氧量比普通的海水要低，但这个冰层看着挺厚的，但它不结实，它更容易破裂。 고무보트에 가득 주워 담은 물고기는 바다 어종인 꼬치고기입니다.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텐진의 한 해양공원. 동장군이 바닷물까지 꽁꽁 얼려버린 셈입니다. 今天天气骤降，天冷了，浑度鱼就上来了，赶紧过来捡冻鱼啊！来的时候记得拿个大桶。 수은주가 영하 35도까지 내려간 중국 최북단 모호에선 붉은 오로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수증기까지 바짝 얼려버린 칼바람이 하늘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장관이 펼쳐질 무대를 마련해줬습니다. 觉得自己好幸运啊，因为这是第一次来漠河嘛，然后就看见了极光，很幸福。 눈보라도 몰아치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통제됐고 동부 연안지대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드론을 띄워 고압 송전선에 눈을 떨어내기도 합니다. 이미 양쯔강을 건넌 영도선은 주중에 중국 남부 구이저우, 광시성까지 남하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관측사상 세 번째로 강력한 태양 흑점 폭발로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9일 새벽 2시 56분 태양 흑점 폭발로 양성자와 전자 등 강력한 코로나 물질 방출이 일어나 어제 새벽 3시 17분 태양 입자 유입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수치는 37,000 PFU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1991년 3월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자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PFU는 1초 동안 단위 면적에 유입되는 고에너지 입자량을 세는 단위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위성통신과 GPS 위치 정보 서비스, 항공기 항법 장비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워 기술 주도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다시 짜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챗GPT와 중국 딥시크 등이 촉발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로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하고 중국은 레드테크로 불리는 과학 굴기를 통해 미국을 무섭게 쫓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새롭게 짭니다. 우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합니다. 또 인공지능 대전환 AX 등 AI 기반 연구개발과 산업을 강화합니다.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술 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안전, 환경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여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첫 회의를 열고 R&D 생태계, 기술 주도 성장, 지역 혁신 등 분과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수립할 제6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무엇을 더 할 것인가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무엇에 집중하고 정부는 앞으로 추가 회의와 공청회,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 역시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거라 우려가 큰데 정작 따져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 예정지마다 반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고압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서버로 인한 열섬 현상, 냉각팬 소음과 진동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 직접 재보면 수치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변 몇십 미터 한 0.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다 기준치 이하고 거의 미미한 수치고요. 휴대폰 전자파 발생량보다 적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가서 발전기 가동할 때 들어도 정말 옆에 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민원이 다 저는 근거 없다라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AI 데이터 센터 특별 법안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 2에서 3년을 90일로 단축하는 타임아웃제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 같은 속도전이 꼭 필요한 재난 대비 규제까지 허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있는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2014년 진도 8.0 지진과 쓰나미까지 고려해 지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고무로 된 부분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면진 설비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2022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사례에서 보듯 화재가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를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쌍둥이처럼 실제 현장과 똑같이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 장비가 뭔가 이제 장애가 났다. 그럼 어디에 가서 뭘 봐야 될지 이 흐름도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자파나 소음이 공해 수준은 아니라 해도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는 만큼 실제로 주민의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공까지 불과 122일이 걸린 xAI의 대규모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빨리 공급한다며 허가받지 않은 메탄가스 터빈을 돌리다 소송에 직면했고,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AI 데이터 센터 주변에선 물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주민과의 공존에 실패한 해외 사례를 유심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YTN 관석입니다. 부산대학교 심현석 교수 연구팀이 인간의 망막처럼 빛을 감지하면서 동시에 신호를 증폭하고 기억하는 뉴로모픽 이미지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자는 실리콘 태양전지와 시냅스 트랜지스터를 직렬로 연결한 구조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시냅스와 유사한 신호 증폭과 기억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전력 소모 증가와 병목 현상, 처리 지연 등 기존 이미지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시각 경로처럼 저전력으로 빠르게 학습하고 개선하는 뉴로모픽 이미지 시스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매우 얇은 나노시트 구조를 활용해 수소 생산과 연료 전지 성능을 동시에 높이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조은혜 교수 연구팀은 이리듐을 종이처럼 얇게 펼친 촉매를 이용해 이리듐 사용량을 65% 줄이고도 기존 제품보다 수소를 만드는 속도를 38%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던 이산화 티타늄 위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실제 산업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도 10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만든 백금 구리 연료전지 촉매는 백금 사용량을 60% 줄이고도 성능이 13배 향상돼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잘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물이 부족한 물 불안정 국가이며 지하수 과다 사용과 수질 오염 등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회복하기 어려운 물 파산 상황에 직면했다고 유엔 연구진이 경고했습니다. 유엔 대학교 물환경보건연구소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물 불안정 또는 심각한 물 불안정으로 분류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면 물이 풍부해 보이지만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적고 강수량이 편중돼 있으며 도시 산업 중심의 물 수요가 커 물 불안정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40억 명은 연중 최소 한 달은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그동안 수자원 고갈 문제를 다루면서 회복 가능성을 전제로 물 스트레스, 물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파산이라는 용어를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울산에는 진동과 소음 감소는 물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수소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앞두고 실증 시험이 시작된 건데요. 기존 대형 화물차를 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싣고 도로를 주행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화물차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시동을 켜도 소음이나 진동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물류 현장에 투입돼 실증 시험 중인 수소전기 화물차입니다. 최대 40톤까지 화물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오를 수도 있어 성능도 경유를 쓰는 화물차와 비슷합니다. 힘이 달린다는 것은 없고요. 에코 모드와 파워 모드가 있는데 조금 이제 경사진대로 올라갈 경우에는 파워 모드로 해서 처음부터 힘있게 쭉 차고 올라갑니다. 수소전기 화물차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기가스의 배출이 없다는 것.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연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0배가량 많았습니다.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면서 친환경 전환이 꾸준히 요구됐습니다. 수소전기 화물차는 짧은 충전 시간과 긴 주행 거리는 물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0톤 이상 줄일 수 있어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거로 기대됩니다.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전기 차량을 실증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울산항이나 산업단지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탄소 감축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증 투입된 수소전기 화물차는 울산시와 현대차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일회 충전에 76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수소 탱크를 장착하며 화물차 차체가 2m 길어진 만큼 현재 16.7m에 묶인 화물차 전장 규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 1,552만 원, 중수로의 경우 1,441만 원으로 각각 92.5%, 9.2%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드럼당 1,639만 원으로 8.5% 오릅니다. 기후부는 이번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가 1조 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시당 2, 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 그린란드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 국채와 주식 등 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갈등 중인 덴마크의 연금 펀드는 미 국채 보유분을 매각했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운용 자산이 38조 원 정도 되는 덴마크의 연금 펀드인 아카데미커 펜션이 1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 전량 매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현실화한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로 8조 달러, 일경 2천조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는 그린란드 사태가 외국 정보와 투자자의 미국 자산 보유를 재검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정학적 갈등이 있을 때는 동맹국 간에도 상대국의 부채를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고 금 같은 경화를 선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화란 국경을 넘어 통용되고 가치가 안정된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미 중국은 미 국채 보유 규모를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 덴마크와 연대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stand firmly with Greenland and Denmark and fully support their unique right to determine Greenland's future. 국제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던 10년 만기,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락하며 이번 갈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어 그린란드 사태가 다른 유럽 투자자들의 셀 아메리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물릴 계획을 내놓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80원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3원 오른 1,476.7원의 거래를 마쳤고 주간 거래 종가 1,478.1원보다는 1.4원 하락했습니다.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에 한때 1,479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료품과 신선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넉 달 연속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1,48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도 가공식품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장을 보며 꼼꼼히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 최근 오른 물가를 실감합니다. 10만 원 정도 샀으면 지금은 12만 원 정도 사야지 되니까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식료품과 신선식품이 각각 1.5%와 7.5%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년 대비 33.3%나 올랐고 쌀과 어류도 두 자릿수 넘게 비싸졌습니다. 가공식품인 소스류가 17.3%, 원두커피도 13.7% 올라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모두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환율이 식품 가격에 끼치는 영향도 걱정입니다. 이 커피 믹스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분기 1년 만에 가격이 16.5%나 증가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100% 수입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과 설탕 같은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원료인 달걀 가격도 조류 인플루엔자와 유통구조 문제로 공급이 줄어 가공식품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달걀처럼 신선식품 자체로나 가공식품 원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 상승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달걀을 시중에 풀고 과일, 채소 출하 관리와 축산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상생 페이백으로 1,170만 명이 1조 3천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 월 평균 소비액을 넘은 신청자에 한해 월별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급되는 소비 증가분은 9월에서 11월까지는 최대 10만 원, 12월은 최대 3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상생 페이백에 신청한 사람은 모두 1,564만 명으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 1,170만 명이 한 번 이상 소비 증가액을 환급받아 1인당 평균 11만 원씩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1월 2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